안경희 교수님께서 경제민주화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를 정치적으로 관리하겠다 혹은 경제를 민주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경제는 작동을 멈추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경험입니다. 바로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5.16 계획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한국적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건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저는 이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세미나를 열게 된 것은 대단히 시적절하고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좀 하고요. 발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세 분의 발표자를 모셨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배경과 계획이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계신 박태준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과와 평가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정근 고려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한국 경제의 전망과 새로운 발전 요인이라는 제목하에 이현 교수 강원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하나만 애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이제 두 분 우리 오원철 수석님하고 또 안병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강조가 된 부분이 역시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이 근대적인 그런 시스템의 도입, 특히 이제 식민지 시기의 그 도입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원철 수석님도 계십니다만 저는 일단은 테크노크라트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크노크라트의 존재라는 것이 한국에서 50년대 이후에 이 테크노크라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결국 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계획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저는 하나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식민지 시기의 근대적인 부분들이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년대 시기에 우리 이 경제 전문가라든가 관료들이 해외에서 있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벤치마크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 어떤 60년대의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칠레를 한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근데 칠레에서도 이제 요즘에 한국학 붐이 불어가지고 가장 좋은 대학에서 한국학 강좌들이 좀 개설이 되고요. 매년 한국학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이제 제가 그 키노트 스피커로 가서 한국 경제 성장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테크노크라트들의 성장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가버넌스를 만들어내고 전문성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앞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있는 이 62년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 배경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중요한 거는 역시 공감대 형성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감대가 50년대를 통해서 경제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이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원철 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보면 로스토어의 이제 테이크오프 단계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로스토어가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쓰면서 맨 앞에 절대 조건으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적 공감대하고 사회적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계획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성을 또는 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A를 투자하고 싶지만 국가 계획이라는 거에 의해서 B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게 기업의 이 하고 싶은 부분들이 국가 전략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결국은 이 경제개발 계획이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못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들이 형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이게 힘들다. 근데 제가 이 자신감이라는 건 어디서 왔냐면 1959년, 60년에 한국의 그 당시 이제 자유당 정부죠. 자유당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 수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레곤 대학에서 자문단 그룹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그룹들이 오레곤 어드바이저리 그룹 리포트를 하는데요. 그 리포트의 결론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계획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와 함께 한국의 관료들을 자기들이 만나서 느꼈던 것은 자신감이 조금씩 깃들어가고 있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50년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시기가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했고 그 다음에 전쟁을 겪으면서 뭔가 우리가 이제 이 정치적으로의 자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요. 1958년에 미국의 원조가 급감을 합니다. 아까 안병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50년대 경제라는 것이 한국 전체 재정의 50% 정도를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그 대충자금으로 쓰고 있었고 국방비 같은 경우에도 약 44% 이상을 대충자금에서 이제 충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뉴룩 정책을 하고 원조가 58년에 급감을 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경제 위기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면서 이제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점이 이제 송인상 장관 아래에서 산업개발위원회라고 하는 이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그 현황이 아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표 5에 보면 50년대에 있었던 이제 이런 계획들이 있었던 사례들을 제가 쭉 써놨는데 물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국가들이 지금으로 보면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보다는 다 뒤처진 국가들입니다. 사실 50년대 상황에서는 한국보다 뒤처지지 않은 국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우리 관료들이 이 에카페라는 게 이제 유엔에 있는 극동아시아 경제위원회인데 에카페라든가 콜롬보 플랜, 주로 이제 콜롬보 플랜은 영연방 국가들이 모여서 했던 그런 회의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외교통상부의 외교사료관에 가면 한국 관료들이 이런 회의들에 파견됐던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시에 그 경제부처 관료들이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오느냐 해서 했고, 그것이 이제 당시에 이제 산업은행이라든가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잡지들에 보면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가져왔던 정보들이 그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뭔가 이제 이런 계획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50년대에 형성되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50년대부터 1961년까지 장면 정부에 민주당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개발 계획들이 좀 수립이 됐던 것 같습니다. 표 4에 제가 49년에 있었던 기획처가 당시에는 이제 입안을 했던 5개년 물동계획에서부터 1956년에 부흥 5개년 계획까지를 쭉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 계획들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아주 철저한 계획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 당시 미국에서 이 계획은 왜 만들어지냐 하면 앞에 이 5개년 물동계획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다 미국의 원조 자금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계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제출하면 미국 정부에서 이 계획에 대한 안을 보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합리적이다 해서 돈을 주고 이제 이런 식인데,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그 대통령 기록관 자료 중에서 특히 이제 이승만 정부 시대 자료를 보면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조를 주는 것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주는 어떤 대충자금을 통한 어떤 부흥자금으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당시 미국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던 벤플리트 장군을 통해 가지고 정유공장 수립 계획이라든가 유리공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따로 이렇게 수립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돈이 없고 대충자금을 당시에 이제 한국의 경제조정관으로 와 있던 미국 사람들이 거의 그런 용도로 대충자금 쓰는 걸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또 60년대와의 차이는 60년대는 이거를 총체적인 어떤 경제 전체 부분에서의 계획으로 가는데 50년대에서는 경제 전체보다는 이제 산업 부분의 하나하나를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원조가 60년대 이후에 케네디 행정부 이후에 가면은 경제 계획 원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이 원조가 이루어지는데 50년대는 기본적으로는 군사 원조라고 하나 MSA법 하에서 원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들어오는 원조 자금에 의해서 생기는 대충 자금을 경제 부흥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잘 되지 않았었고요. 이승만 정부에서 특히 이제 마지막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개발위원회가 생기고 또 송인상 장관 같이 이게 경제개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58년, 59년에 가면 본격적으로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입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페이지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든데요. 학자들 중에서는 학자나 전문가 쪽에서는 이제 주석균, 홍성화, 이창열, 그다음 황병준, 알림 이런 분들, 고승재, 부한혁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됐었고요. 관료 중에서는 이제 신현학, 차균희, 송정범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50년대 말부터 이제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이걸 입안하기 위한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제 이 계획안이 이승만 정부에서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게 1959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 날인가가 산업개발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31일 날 정부로 넘어가가지고 1월 초에 60년 1월 초에 이제 계획안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계획안이 발표가 됐는데 바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3.15 부정선거하고 4.19 혁명이 나면서 계획 실시하는 것 자체 물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장면 정부로 넘어가는데 장면 정부에서도 이걸 하려고 보니까 처음에 이제 계획안을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국 쪽에서 50년대 동안에 이승만 정부에게 자유당 정부에게 요구했던 거를 이제 그 좀 갈등을 빚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의 현실화 문제였는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니까 미국 쪽에서 민주당 정부한테 요청을 한 게 자유당 정부에 요청을 했던 그런 상황들을 민주당 정부가 들어주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 경제개발 계획을 위한 자금을 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 겁니다. 그게 이제 당시에 이 국무부 장관, 미국의 국무부 장관 대리였던 딜론이라는 사람이 한국 정부에다 수교한 각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딜론 각서라는 걸 봤는데요. 그 딜론 각서에 보면 주요하게 이제 한 4가지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환율의 현실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인상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무원들 봉급 인상하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대충 마무리가 되는 게 61년 3월입니다. 그래서 2월 말에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다 제출을 했고, 미국 정부에서 2월 말 3월 초에 가면은 이제는 한국이 어느 정도 경제개발 계획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해가지고 민주당 정부에서 이제 이 계획안을 좀 더 발전을 시키자 해서 발전을 시켜서 1961년 5월에 몇몇 분이 이거를 가지고 워싱턴 DC에 가 있는데 이제 5.16 쿠데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거는 뭐 미국 정부하고 의논을 못한 상태에서 다시 원래 이제 건설부에서 이 안을 그 부흥부에서 만들다가 건설부로 민주당 정부에 넘어왔고 이게 이제 61년에 이제 경제기획원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기획원이 생기는 그 시점에서 그 직전에 이제 이 군사정부의 건설부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기획원에서 이 안을 최고회의안이 나오고 이제 경제개발기획원에서 나오는 안이 나오는 게 62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62년 계획 자체가 이전에 민주당의 안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국가기록원에 있는 문서를 확인한 걸 보면은 그 안에서 61년에 5.16 쿠데타부터 62년에 경제개발계획 1차 그 계획이 나올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수정한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수정하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인 계획에서도 이 1962년 계획의 맨 앞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도받는 자본주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이디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거를 이제 원칙으로 해가지고 내세우는데 민주당 안 자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업 중심의 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사정부안보다도 훨씬 더 기업하고 시장경제를 중요시하는 안이었고 군사정부의 62년에 나온 안은 국가주도, 그러니까 가이디드 캐피탈리즘이라는 거를 경제 철학의 원칙으로 딱 설정을 해놓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 자체가 아까도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내포적 공업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산업화 중심으로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미국하고 굉장히 갈등을 빚습니다. 근데 이 갈등 과정에서 62년 중반에 통화개혁이 굉장히 중점이 되는데요. 통화개혁이 이제 미국 쪽에서 통화개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이 모든 이 은행 계정들을 다 봉쇄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이건 완전히 기업 어떤 활동을 막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제 압력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초기에 이제 통화개혁하고 경제개발 계획을 주도했고 이랬던 분들이 이제 퇴진을 하고 다시 이제 테크노크라트들이 전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김유택 장관이라든가 차균희, 유창순, 김세련, 황종률, 김정념 이런 분들이 이제 62년 이후에 들어오시게 되고요. 63년 과정을 거치면서
대체로 이 과정 동안 이제 수정 보완 계획이 나오게 돼서 64년 초에 수정 보완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62년 계획하고 64년 계획하고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요. 아까 그 오수홍님도 말씀을 하시고 안병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출 부분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내자를 지나친 동원보다는 외자를 더 이용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강조들이 좀 나와 있는, 그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제 수출이 64년부터 굉장히 강조가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수출 강조에 대한 거는 사실 50년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없었고요. 해외 사례에서도 수출 주도형으로 경제 성장 전략을 선택했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사례를 식민지 시기의 총독부 경제 정책이 결국은 수출 주도였고 그게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저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64년 보완 계획이 만들어질 때 제일 핵심이 뭐냐면 무역 적자 보존입니다. 근데 무역 적자 보존하는 방법은 수출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 계속 요구한 게 뭐냐면 무역 적자 보존을 안 하면 더 이상 미국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압력이 있었고, 내부에서도 그러면 이 무역 적자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라는데 이제 수출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이해관계 일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64년부터 수출을 주도하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 7에다가 인플레이션 현황을 쭉 써놨습니다만, 특히 이 60년대를 통해서 통화량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자본을 동원하는데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경제안정 계획을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1차 계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2차 계획에서는 우리 테크노크라트하고 미국의 경제자문위원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그런 어떤 논의 과정 속에서 2차 계획이 나오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2차 계획은 굉장히 잘 만든 계획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평가만 제가 받고 일단은 1차 계획과는 조금 더 저희가 비교해서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차 계획은 1차 계획보다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 계획이 64년에서 67년까지, 그 66년까지 기간 동안에 상당한 성과를 봤기 때문에 2차 계획은 상당히 순조롭게 출발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2차 계획에서 수출 드라이브라든가 이걸 계속 걸다가 문제가 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 8에다가 이제 이 얘기를 써놨는데요. 그 표 8에 보면은 이 차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68년, 69년 보면은 차관액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요. 차관 목적도 보면은요, 부채 상환하고 운영 자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자 구입이나 시설 비용은 이건 R&D로 들어가는 건데, 부채 상환하고 운영 자금은 그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부실기업 정리할 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금들은 실제로 R&D가 아니고 기업들이 굉장히 부도덕하게 쓰는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 이제 사실 제가 오원철 그 비서관이 이렇게 뵈면서 제가 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게, 청와대 거기 보면은 최근에 공개된 문서에는 저 타이완 이렇게 갔다 오셨던 그 보고서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직접 사인하신 것도. 근데 이 문제는 69년, 70년에 보면 청와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부실기업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부실기업 정리반 자체가 설치가 되고 부실기업에 대한 분들이 쫙 나오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 부실기업 처리라는 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72년에 83 조치라는 게 나오면서 사실은 이 제대로 투자해야 될 부분에 투자를 못한 부실기업들을 시장 논리로서 퇴출시키지를 못하고 이게 그냥 묻어가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이게 또 한 번 이거를 다시 한번 착오가 나타나는 게 70년대 말이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처음에 77년, 78년 이 중동에서의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외화가 들어오고 기업이 좋아졌는데, 78년, 79년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79년에 또 한 번 위기를 가져오는데, 그게 이제 81년, 82년에 전두환 정부에서 구조조정으로 가는데, 이것도 역시 시장 논리에 의한 정리가 되질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또 해외에 나와서 또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하고 봤을 때는 저희가 50년대 이렇게 많은 벤치마크를 통해서 테크노크라트들이 성장을 하고
이분들이 우리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제3세계 국가에서도 역시 우리가 했던 경험들에서의 테크노크라트 성장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주도하는 경제개발 계획을 벤치마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저는 저희가 성공했던 부분들에 대한 벤치마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시행착오로 겪었던 부분에 대한 벤치마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국가들도 역시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이 이머징 컨트리라든가 디벨로핑 컨트리들이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두 가지, 이 자본과 기술의 부족, 그 다음에 이제 테크노크라트의 부족이라는 현상을 겪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작용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교훈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 세 부분 정도로